안녕하세요. 아키렌더 AR입니다. 오늘은 딥5 재질 박물관에서 렌더링에 자주 등장하는 재질들의 설정값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딥5 렌더러 이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더라도 평소에 궁금하셨을 렌더링 기초 이론들을 자세히 정리했으니 다른 렌더러를 사용하는 구독자분들도 한 번쯤은 렌더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능들과 설정값들을 자세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우측 하단에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예제들을 딥5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질 박물관 예제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다운받아 주시면 이 파일을 가지고 오늘 재질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디스플레이에 스무스 모드가 아니라 정확한 모드로 봐야 정확한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내비게이션 모드에서는 워크 모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Alt W였죠. Q2를 사용하셔서 적당한 높이로 조정을 해주시고 이동 속도는 5 정도로 수정을 해서 이 박물관을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향키 WASD로 움직이실 수 있고 마우스 우클릭 또는 마우스 가운데 휠로 이렇게 화면을 돌아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딥5 재질 박물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거고요.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에는 우측 패널에 환경값과 효과에 관련된 설정값들만 나오는데요. 재질의 자세한 설정값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단축키 I 아니면은 이쪽 좌측 상단에 스포이드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서피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스펙터 창이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 자세한 재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이용하셔서 설정값들을 맨 상단부터 하단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 맨 상단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설정들을 간단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있는 스포이드는 듀플리케이트, 복제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제가 지금 체크해 놓은 이 재질을 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검정색 재질에 클릭을 해보면은 얘와 동일한 재질로 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콘은 Add to Local, 이쪽 Asset에 보시면은 로컬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재질을 등록을 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아이콘은 PBR 재질을 갖고 오는 기능입니다. PBR이라고 렌더링 공부를 하시면서 되게 자주 만나게 될 단어인데요. 물리 기반 렌더링의 Physically Based 렌더링에서 PBR만 따서 갖고 온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PBR 재질들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아시는 표면에 대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사실적으로 3D상에서 현실 세계에 이런 물리적인 효과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AO, 리플렉트, 범프 값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PBR 텍스처라고 부릅니다. 기초를 배우는 여러분들은 딥5 렌더 재질로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할 기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버튼은 AI를 이용해서 PBR 텍스처 맵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PBR 텍스처 맵을 같이 제공을 하는 것을 다운받으시면 문제가 없는데 가끔 그냥 인터넷에서 이 매핑 사용하고 싶은데 하고 이미지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딥5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AI가 이런 작업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튼은 리셋, 초기화하는 버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설정값들을 바꾸셨다가 나는 이전의 설정값으로 돌리고 싶어 하고 리셋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재질의 초기값으로 넘어가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부분은 머티리얼 템플릿입니다. 지금 가장 기본의 템플릿은 커스텀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재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수한 재질을 설정한 것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디폴트 값입니다. 만약에 하단에 특수성을 가진 재질들을 만들 때는 적절한 템플릿을 골라주시는 게 좀 더 사실적인 재질을 만드실 수 있고요. 이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재질들은 커스텀을 이용하셔서 수동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는 게 여러분들은 딥5에서 Asset으로 재질을 가져오시게 되는 경우 이미 사실적인 설정값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감도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재질 설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쳐다보긴 할 겁니다.
템플릿은 일반적인 이 커스텀에 있는 설정값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하나하나 어떠한 재질 템플릿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버튼은 지금 체크되어 있는 재질을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기능인데요. 만약에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재질이 카메라나 다른 재질의 반사에 표현은 되지만 뭔가 그림자가 지거나 빛이 반사되지는 않습니다. 렌더링에서 쉐이딩 방식으로 로컬 일루미네이션과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GI라고 보통 부르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하나의 빛의 단순 계산이 아니라 물체의 질감과 색, 빛을 통틀어서 계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되게 렌더 시간도 길고 엄청 소모되는 자원도 많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레이트레이싱 기술입니다. 설명들을 보시면은 이제 실세계의 빛을 최대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레이트레이싱을 검색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5에도 기본적으로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적용이 돼 있어서 이런 계산을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쪽이고, D5에서 제공하는 기술들을 모두 사용하려면 이런 설정값들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맵들을 공부하기 전에 재질의 가장 기본적인 UV를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UV 매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3D 모델링 상에서는 XYZ로서 좌표를 규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3D 자료를 2D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U와 V로 쭉 펼치게 됩니다. 이때 한쪽 방향을 U로 설정을 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쪽 수직인 방향을 V로 설정을 했을 때 이 3D 모델을 2D 맵으로 이렇게 펼쳐 놓은 것을 UV 맵이라고 합니다. 이 UV 파라미터 값을 수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UV를 구별하기 쉬운 재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S셋을 눌러주시고 재질 부분을 보실 때 아웃도어 그라운드에서 타일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재질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드 블럭 이용해서 클릭, 재질을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UV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스트레치입니다. U와 V 방향으로 텍스처 맵을 늘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값을 늘려보시면 값이 클수록 단위 면적당 텍스처가 더 많이 반복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텍스처만 봤을 때는 축소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0으로 가까이 가시게 되면 0.5, 0.2, 0.1, 0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단위 면적당 반복되는 텍스처가 줄어들게 돼서 텍스처 하나만 봤을 때는 확대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시는 종횡비가 나는 이 정방향으로 지금 묶여있는 비율을 깨고 싶다 하시면은 이쪽에 자물쇠를 푸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 한쪽 방향만 수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1과 1로 바꾼 다음에 자물쇠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치에서는 텍스처 크기를 조절했다면 이 옵셋을 이용해서는 텍스처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U와 V 방향으로 조절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로테이트입니다. 텍스처 이미지의 방향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트 아래에 있는 이 기능은 단어 그대로 텍스처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치에 자물쇠를 풀고 한쪽 방향을 스트레치를 많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원래 재질의 형태가 변형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체크를 하시면은 원래 형태를 유지한 채로 회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기능은 트리 플래너입니다. 어떤 거냐면 조금 더 Q2를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체의 서피스에 UV를 매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정방형 타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조금 단순 UV 매핑으로는 복잡할 것 같은 서피스에 적용을 할 때 이용하는 기능인데,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변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재질들이
이런 식으로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매핑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처럼 스틸을 많이 낮춰서 텍스처 하나의 크기를 확대를 해보다 보면 여기 어색한 부분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음매가 끊김없이 이어져 있지만 다시 체크를 해제해 볼게요. 이 구체의 끝점으로 뭔가 모이려는 형태 때문에 일부분 변형이 크게 나잖아요. 균일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매핑들이. 대신 트리플래너를 이용해서 넣었을 때는 반대로 균일하게 매핑이 들어가지만 이 이음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블렌드 기능을 이용해서 이음새를 그냥 자연스럽게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티가 안 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 이음새들이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블렌드 어마운트를 늘리실수록 이 이음새가 규정이 잘 안 될 거고요. 낮추면 낮출수록 이 이음새가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어느 정도 블렌드 어마운트를 높이신 다음에 충분한 매핑 크기를 주시면은 좀 더 매핑을 균일하게 안정적으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확대해서 티나는 부분들은 렌더링은 이미지를 찍는 작업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실 것 같고요. 다음에 있는 기능은 UV를 랜덤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바닥 타일을 깔거나 아니면은 엄청 넓은 면에 매핑을 하셨을 때 지금도 보시면은 수치를 조금만 반복을 많이 하셔도 똑같은 이미지가 반복되기 때문에 타일의 오염된 위치가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짜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체크를 하시면 랜덤하게 배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러운 매핑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질 맵들을 배우기 전에 이 맵을 입힐 때 우리가 사용할 이 UV의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방향을 회전한다든지 기본적인 UV 맵의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재질 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장된 씬을 이용해서 좀 더 정면을 바라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이드 하나를 이 빨간색을 선택을 하고 가장 상단에 나오는 맵 중에 이 베이스 컬러와 베이스 컬러 맵이 있을 겁니다. 베이스 컬러는 재료 자체의 색상을 결정합니다. 보통 이 기능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알베도 또는 디퓨즈 등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디퓨즈는 AO, 리플렉트, 반사, 섀도우 등 많은 데이터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 알베도는 단순 색상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곳에 지금부터 보게 될 기능들이 보통 많이 등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렌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렌더 기초 이론들을 공부하실 때 유용한 자료를 만들고 싶어서 다른 프로그램의 용어도 소개를 드릴 텐데 너무 지루하거나 불필요해서 D5 정도만 얻고 싶은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유튜브 기능을 이용하셔서 본인 속도에 맞춰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색상 맵을 선택하시고 색상을 한번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HSV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랫바로 펼쳐보시면 RGB, HSV, HEX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컬러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가지고 있는 색상 코드에 맞추거나 아니면 디자이너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RGB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빛의 삼원색인 레드, 그린, 블루를 따서 RGB로 표현을 합니다. 0에서 255의 수치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레드 0에서 255, 그린을 0에서 255 이렇게 색상을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웹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의 색상 모델이고요. 인쇄해서 사용하실 때는 색상이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어서 CMYK로 변환을 하셔서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HSV는 색조, 채도, 정도를 세 가지 값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HEX는 RGB 컬러를 웹 코딩 시 편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이 6자리 코드로 표현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쪽에 앞에 샵 기호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샵 4FAC9A 이런 식으로 색상 코드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로 조절을 해가면서 원하는 색상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조금은 축소를 해보겠는데요. D5에서 제공하는 이 스포이드 이용하시면은 이 내부에 있는 색상 어떤 것이든 채킹을 해서 동일한 색상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색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옆에서 인터넷을 켜놓고 내가 원하는 색상을 찾고 있다 하시면은 자, 이 아래쪽 화면 밖으로 나가셔도 이쪽에 있는 것도 색상 포인트를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편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베이스 컬러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을 확대하고 옆방으로 가서 베이스 컬러 맵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 이용하셔서 스포이드로 이 가운데 재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베이스 컬러가 있고 베이스 컬러 맵이 이 나무 재질에 흡사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컬러 맵에 이 맵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베이스 컬러와 베이스 컬러 맵을 혼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베이스 컬러를 바꿔보시면서 베이스 컬러 맵과 어떤 방식으로 혼합이 되는구나를 충분히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컬러를 수정하시다가 베이스 컬러 맵의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베이스 컬러 색상을 화이트로 지정을 하시면 이 베이스 컬러 맵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 색상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자체를 외부에서 수정을 다 하고 이미지를 넣는 것이 제일 베스트인데 내부에서 또 세밀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컬러 맵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옆에 디테일 파라미터를 열어보시면은 여기서도 이미지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색상을 반전시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미지의 대비를 조정하거나 색조나 채도나 명도를 여기서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리셋으로 원래 값으로 돌려놓고 이 하단의 개별 UV 기능은 어떤 것이냐면 자, 이건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음표가 있다는 거 뭔가 특수한 상황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너 이 주의사항은 알고 써야 된다 라고 표시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맵을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개별 UV를 쓸 거야 하는 얘기는 자, 회전을 하시면은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혹시 보시면은 뭔가 어색해진 거 느껴지시나요? 왜냐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느끼도록 하는 반사값이나 노멀 값들이 십자가의 대각선 길이로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얘만 개별 UV를 쓸 거야 하고 회전을 시키시다 보면 여기 십자가의 대각선으로 가고 있는 다른 맵들은 이 UV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트레치도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베이스 컬러 맵에 UV만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맵들은 UV를 그대로 고정하고 특정 맵만 나는 개별 UV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싶어. 이런 이미지를 얻고 싶으면 이 기능을 써야겠죠. 그러는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 UV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리셋을 선택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스 컬러와 베이스 컬러 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이 하단에 있는 좀 더 특수한 맵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맵은 노멀 맵입니다. 렌더링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울퉁불퉁한 지표면을 다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모델링 용량이 엄청 올라가실 텐데 요즘 렌더러들은 이런 사실적인 표현들을 다 렌더러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플랫한 평면을 가지고 와서 이런 노멀 맵을 입혀서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블루와 퍼플을 섞인 이런 혼합된 이미지로 노멀 맵이 만들어져 있고요. 재질의 이런 울퉁불퉁한 깊이감의 차이를 실제로 표현을 해주는 맵입니다. 노멀, 범프,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단어를 함께 같이 들으셨을 텐데 이 세 가지 단어도 엄밀히 따지면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노멀과 범프는 깊이감의 차이는 있지만 오브젝트 자체를 실제 변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오브젝트를 실제 변형시켜서 그에 따라서 조명이나 그림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긴 렌더 타임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렌더러들을 사용하실 때 이런 단어들이 있는 위치에서 비슷한 기능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멀 맵의 강도를 여기서 조절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예시를 잘 넣어놨죠. 노멀 맵의 강도, 인텐시티가 변화하면서 이렇게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D5 렌더가 제가 엄청 대단하다고 느꼈던 지점은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맵들을 생성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노멀 맵 같은 값들은 또 베이스 컬러 맵에 이미지만 넣어 놓으셔도 D5가 계산을 해줘서 이런 울퉁불퉁한 질감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노멀 맵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여기는 강도가 0이고 이쪽엔 1이어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긁혀 있는 부분이나 나무가 노후되어 있는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자이너들이 넷상에서 그냥 단순 이미지를 가져와서 쓰시기에도 편리한 렌더러가 되지 않을까. 기술 발전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노멀 맵을 또 여기서 수정하시고 싶으시다면 열어보시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색상을 반전하는 거나 아니면은 또 노멀 맵만 여기서 개별로 가져가거나 네, 이런 것들은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지를 수정하는 거는 바깥쪽 포토샵에서 수정을 완전히 해서 가져오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노멀 맵 다음으로 스페큘러, 반사에 관련된 맵이 있습니다. 보통은 리플렉션이라고 표현되는 기능들과 흡사한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복잡해도 한 번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내용인데요. 재질을 분류할 때 우선 우리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눕니다. 메탈릭과 관련된 내용인데 좀 이따 메탈릭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설명하는 반사율은 비금속 재료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재료의 반사 정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재질들인데 이 스페큘러 부분만 I로 스포이드 찍어서 보시면은 여긴 0.8이고 여긴 0.2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강도를 조절해 놓은 예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메탈릭이 1인 경우에는 금속인 거기 때문에 스페큘러 파라미터 값이 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금속 재질들은 스페큘러로 지정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메커니즘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비금속 재료의 대부분은 0.25에서 0.64 사이의 반사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반짝거리는 거는 조금 특수한 세라믹 재질 같은 것들인데요. 오히려 0.25보다 반사율이 낮으면은 정말 특수한 재질이 아닌 이상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재질들은 적당한 반사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스페큘러는 보통 0.25를 사용하고 비금속 재질의 또 대표적인 유리나 플라스틱은 0.5 이 정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석이나 세라믹 재질 같은 경우는 최대 1까지도 사용해서 구현하는 재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셋에서 표준적으로 실무에서 쓰시는 값들을 이미 넣어 놓은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재질들을 가져오셔서 수치 정도를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얻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으로 넘어와서 러프니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표면의 미세한 거칠기를 조절하는 것인데요. 완전 상반되는 의미로 글로시니스도 있습니다. 다른 렌더러에서는 오히려 글로시니스 맵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반전 사용을 하시면은 동일한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재질 박물관에서 잘 표현해 놓은 예시처럼 거칠기가 낮다는 것은 표면이 평평하고 재료의 반사 효과가 거울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점점 거칠기가 증가하면서 재료 표면이 점점 불규칙해지고 난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빛들이나 이미지들이 반사되는 영향을 스페큘러가 가장 기본이지만 이 러프니스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값들을 디테일하게 조절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넘어와서 메탈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설명했었죠? 메탈릭 부분이 0이면은 비금속입니다. 그리고 1은 금속입니다. 완전 금속인 경우에는 반사값을 조절을 해도 영향이 없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재질을 만드실 때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을 분류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문을 가지실 텐데 D5에도 질문이 정말 많이 와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화면을 옆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저도 이 부분이 항상 공부할 때 궁금했었는데 메탈릭을 0과 1만 있어도 대부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금속인 재질과 비금속인 재질만 구분을 해도 웬만한 재질은 다 만드신 겁니다. 근데 특수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값이 필요하다고 D5에 질문하신 분들도 그냥 스위치 형태로 0과 1만 있어도 되지 않냐? 왜 그 파라미터 값이 사이의 값이 메탈릭이 필요하냐에 대한 답변을 D5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금속이 녹과 먼지로 덮여 있다면 부분적으로는 금속과 비금속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 사이 값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게르마늄 같은 세미컨덕터, 반도체들을 표현할 때도 0과 1 사이에 금속값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축 마감재도 코르텐 같은 거 표현을 할 때는 완전 금속으로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완전 비금속으로 표현하기도 애매해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녹이 쓴 정도의 부분들은 또 그 사이 값으로 조절을 하면 된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메탈릭을 이해하실 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느낌만 적당히 내서 쓰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자세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사이값이 왜 필요할까 하고 궁금해 하셨을 텐데 렌더링 이론들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저와 함께 자세히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AO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공부하면서 또 자주 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O입니다. Ambient Occlusion. 제가 엄청 아키랜더 초창기 때 V-Ray 설명을 드리면서 AO는 꼭 키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부분의 PBR 재질이라고 하면은 그 패키지 안에 AO 채널 맵은 웬만하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맵들이 PBR 텍스처에 항상 모두 있진 않거든요. 그래도 AO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친구입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 렌더링 과정 중에 쉐이딩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방식입니다. 각각의 표면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벽돌 하나의 이 텍스처 매핑 부분에 더 들어가고 더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벽돌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의 면은 조금 더 나왔을 거고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틈들은 훨씬 더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에 관여하는 것이 AO입니다. 공간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계산해서 평평한 면이나 볼록한 입체는 조금 더 밝게 그리고 오목하거나 골이 파인 곳에는 조금 더 어둡게 컬러톤을 보정해서 마루와 골짜기의 대비를 살려줍니다. 좌측에 있는 친구는 AO 파라미터가 0인 부분이고 우측에 있는 파라미터는 1로 우측으로 최대한 땡긴 값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쇄할 때 AO는 따로 AO 맵을 인쇄를 해서 포토샵에서 후보 정도 하실 때가 있으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발광 재질을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시브를 처음 듣는다면 아마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기능으로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발광하는 재질들을 만들 때 쓰는 기능인데요. 자, 스포이드 찍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AOR에 이미시브가 배치되어 있고 체크를 해제하시면 빛이 안 나게 되고 체크를 하시면은 얘가 자체 발광을 하게 됩니다. 라이팅은 따로 공부를 할 건데 실제 빛을 배치하는 것과 이렇게 광원인 조명을 배치하는 것은 렌더에서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이런 건 예제를 풀어보면서도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광원을 만들 때 이미시브 기능을 이용합니다. 인텐시티, 강도를 조절을 해서 빛의 강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끝까지 올렸는데도 수치를 조금 더 올리시면 더 강한 빛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낮춰놓고 이미시브 컬러를 이용해서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색조명을 쓸 거다 하면은 그냥 컬러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 컬러감이 들어간 조명이 아니라 그냥 백열전구랑 형광등 이 정도만 구분하고 싶다 하시면은 색 온도로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캐스트 섀도우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미시브 재질이 조명 계산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산을 하시는 게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이 되겠죠. 이 재질을 선택을 해서 취소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이 카메라와 다른 재질의 반사 등에는 표시가 될 수가 있지만 더 이상 아까처럼 그림자를 들이우거나 빛을 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 색 조명이 주변에 영향을 주는 거를 이렇게 없애고 싶다 하시면은 체크를 해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리플렉션 커스틱이라는 게 있는데 렌더 공부하시면서 이 커스틱이라는 기능도 진짜 중요하죠. 어떤 건지 잠시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스틱이라는 기능이 제대로 적용된 렌더러가 처음 나왔을 때 그 감동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물에 가까이 가보시면 빛이 일정하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이 물결에 따라서 이렇게 벽면에 일렁거리는 게 보이고 이런 유리 같은 것들, 이 일렁임이 다 보입니다. 되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기능인데 여기서 재질들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유리나 물에서는 그냥 커스틱을 반응을 할 건지에 대한 체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끄게 되면 이런 벽면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영향을 주게 되는 유리, 물 아니면은 우리가 특수하게 만드는 재질에서도 커스틱 기능을 키셔야 되고 지금 다 잠겨 있는데요. 단축키 L을 누르신 다음에 레이어에서 위로 조금 더 올려서 라이트 부분을 푸시고 이쪽을 클릭을 하시면 클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커스틱을 어떻게 할 건지, 강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끄셔도 적용이 안 돼요. 물 부분으로 다시 와서 여기도 보시면은 스포이드 찍어 보시면 여기도 커스틱이 있죠. 그래서 둘 다 켜주셔야 된다. 생성되는 조명에서도 켜주셔야 되고 이 재질에서도 켜주셔야 된다 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속에서도 이런 커스틱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리얼함이 엄청 많이 차이 났었거든요. 아직도 잘 구현이 안 되는 렌더러들도 많습니다. 딥5는 커스틱 기능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는 것이 또 하나의 강점으로 뽑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리플렉션 커스틱에 관련된 거는 빛을 생성하는 조명에서도 활성화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얘가 그런 빛의 일렁임을 만드는 재질이다 하시면은 얘에서도 활성화를 해주셔야 생성이 된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 특수한 기능들이 있는데 옆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코너입니다. 자, 보시면 좌측을 스포이드로 찍어보시면 라운드 코너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우측을 찍어보시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모델링을 하실 때 이런 좀 모서리 부분들을 필렛을 줘서 조금 둥글게 만드시면은 가까운 실내샷에서는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까먹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플랫한 모델링으로 넘어왔다 하시면은 라운드 코너 기능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모서리를 라운드지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지름 값을 조절을 하시면서 내가 필렛을 주고 싶은 만큼 코너 부분을 라운드지게 효과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기능은 저도 렌더링 하면서 자주 봤던 기능은 아닌데요. 이쪽 벽면에 채도가 엄청 강한 RGB 컬러들이 벽면에 있습니다. 근데 얘네를 스포이드로 찍어보시면 여기는 리밋을 걸어놓지 않았어요. 컬러 블리딩을. 근데 하단은 이 효과를 실행을 했습니다. 위아래 지금 틀린 그림 찾기 다들 해보시겠어요?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어떤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 재질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강한 재질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런 색상의 영향을 조금 덜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기능을 이용하실 것 같은데 여기 설명을 더 읽어보시면은 이 기능의 메커니즘이 어떤 식이냐면 여기 지금 이 채도가 엄청 강한 벽면들도 그냥 그레이 색상을 없는 느낌으로 효과를 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얘네도 우리 눈에는 지금 RGB 색의 채도가 엄청 강한 벽면처럼 보이지만 옆에 빛이 반사되거나 이런 것에서는 얘네는 회색조를 띠는 그런 벽면으로 효과를 주는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 보면은 우리 Alt 1번, 2번, 3번 뭐였죠? 보는 뷰 바꾸는 거였죠? Alt 1번은 실제로 빛 환경 다 보는 일반적인 뷰였고 Alt 2번은 와이어프레임 뷰, Alt 3번은 클레이 모드였죠?
그래서 뭔가 효과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Alt 3번을 눌러서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기능을 켰을 때는 제대로 된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빛 환경이 구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회색조에 재질로 뒤엎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빛 환경이 아니니까 조심히 써야 된다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커스텀, 일반적으로 재질을 다룰 때 알아야 되는 특수한 맵들과 UV에 관련된 거,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들, 라운드 코너, 리밋 컬러 블리딩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이미 너무 여러분들 많은 양을 배우셔서 힘드실 텐데, 아직 우리 공부할 게 한 개 남았습니다. 뭐였죠? 이 머티리얼 템플릿, 특수한 재질 템플릿들 공부하기로 했었죠. 너무 힘드시면 잠시 여러분들도 쉬는 시간 가지시고 일시정지 하셨다가 이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녹화 강의이기 때문에 바로 템플릿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냥 가장 기초 재질이고, 그 다음으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특수한 템플릿은 서브서피스 스캐터링입니다. 예시로는 옥이나 왁스 밀랍, 그리고 스킨 같은 것들의 재질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조금 가까이 가서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빛이 반투명한 재질을 뚫고 산란되면서 지나가는 이런 빛 전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템플릿입니다. 조금 더 옆방으로 가서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하나 스포이드로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수한 템플릿들 설명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파라미터 값들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기능이라 중복돼서 그런 것이니까 특수한 기능들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플릿의 가장 특수한 점은 표면에 입혀지는 이미지가 따로 하나가 있고 내부 서브서피스 컬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용의 서브서피스 컬러를 바꿔보면 표면의 베이스 컬러는 초록색이어서 밖에서 보기에는 초록색이지만 안쪽에 내부 빛이 투과해서 지나가는 이 컬러는 내부 컬러가 붉은색 계열로 제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보석도 보시면은 베이스 컬러 맵에는 이런 표면 재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내부에 서브서피스 컬러를 형광 초록색을 가지고 있어서 빛이 투과했을 때 좀 더 이 형광의 이런 빛을 내는 재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 다시 리셋 버튼을 눌러서 원래 재질로 돌려놓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특수한 파라미터 값이 보일 텐데 스캐터링 인텐시티입니다. 이 빛의 산란을 얼마나 할 건지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0.1을 넣어놓은 예시이고 마지막의 예시는 10의 값을 넣어놓은 예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미지 샷을 가까이 가서 보면은 빛의 산란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물체를 빛이 투과해서 나오는 이 빛의 산란 정도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용도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 서브서피스 스캐터링 이 템플릿을 이용하시면 이런 재질을 만들어서 다양한 재밌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템플릿인 트랜스페런트 템플릿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플릿은 유리와 같은 투명한 재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베이스 컬러를 조절하시면 이 위쪽에 유리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투명한 유리도 스테인드 글라스 느낌으로 색상을 지정해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 있고, 유리 재질을 다루시면서 자주 건드리실 파라미터 값은 스페큘러, 반사율을 조절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가장 우측은 지금 0인 거고 좌측으로 오시면 오실수록 스포이드 찍어보시면 스페큘러 값이 점점 증가하죠. 빛 반사가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은 리프렉션, 굴절률인데요. 보통 IOR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삼으시기 편하게 그냥 표준을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유리의 굴절률은 1.5에서 1.6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물은 1.33 정도, 그리고 다이아몬드처럼 밀도가 높은 것은 2.4까지 올려서 표현을 합니다. 굴절률이라 하면은 이 빛이 어떤 재질을 통과하고 지나갔을 때, 뭐 물을 지나가거나 유리를 지나가고 나서
지금 들어온 빛의 방향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꺾여서 들어가죠. 그런 것이 굴절율입니다. 근데 일반 템플릿에 있는 기본 값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일반 유리 재질이 잘 적용이 되실 거고요. 옆으로 지나가서 이제 이 굴절률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두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께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유리를 구현하고 싶으시면 솔리드로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라이노 수업 때 종종 드립니다. 근데 D5 렌더러는 단일 서피스로 모델링을 하셨어도 이 thickness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두께를 주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서피스로 만약에 모델링을 했는데 한 면으로 모델링을 한 거죠. 유리의 두께감이 없이. 그런 경우는 이제 이 두께를 주는 기능을 안 켰을 때는 실제 유리 느낌이 안 나는 거고, 만약에 단일 서피스로 하셨어도 이렇게 두께를 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께를 주시게 되면은 굴절이 실제로 두께감 있게 이루어져서 좀 더 현실적인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뭐 라운드 코너랑 비슷하게 모델링에서 하지 못했던 내용을 이제 모델링 다시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때 내부에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방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레퍼런스들을 몇 개 넣어 주셨는데요. 스포이드로 찍어 가면서 얘의 굴절률은 어느 정도인지, 얘의 반사값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런 느낌을 내려면 베이스 컬러 맵엔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오는 기능은 러프니스입니다. 재료의 표면 거칠기를 조절하는 것이었죠. 이제 우측에 표면 거칠기를 조금 더 증가시키면 이런 식의 조금 불투명한, 좀 자글자글한 거칠기를 얻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조금 흐릿한 유리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투명한 유리를 얻으시고 싶으시면 이 러프니스 값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 에셋에 들어가셔서 유리 부분에서 이 불투명 유리 재질을 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값을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불투명한 유리를 만드시기 편하고요. 보시면은 노멀 맵을 넣어서 보통 노이즈 맵이라고 하거든요. 러프니스처럼 이렇게 자글자글한 노멀 맵을 넣어서 정도를 조절하면서 불투명 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노멀 맵과 러프니스 값을 적당히 조절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불투명한 유리 값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기능은 트랜스페런시입니다. 투명도죠. 투명도를 조절하는 기능이어서, 자, 0.8일 때는 이런 투명도를 가지는데 투명도가 점점 낮아질수록 뒤에 있는 개체가 잘 보이지가 않겠죠. 빛도 덜 투과할 테고요. 그래서 나는 좀 많이 투명한 유리를 가지고 싶다 하면 투명도를 많이 높이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덜 투명한 유리를 갖고 싶다 하면 수치를 낮추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D5 렌더에서 또 생유리, 일반 유리에 베이스 컬러 맵에 원하는 이미지를 넣으시면 이렇게 생유리를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벽면에 비쳤을 때 여기서 지금 빛을 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했을 때 실제로 이 생유리를 영향을 받아서 벽면에 이렇게 그림자와 빛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 유리에 있는 색감들도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과 정말 비슷하게 구현이 되니까 이런 특징들을 살리셔서 재밌는 프로젝트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할 겸 다시 보시면은 이쪽에 커스틱 기능을 활성화시키시면 이렇게 유리에 새겨져 있는 이런 울렁울렁한 표현이 빛을 통해서 표현이 이렇게 잘 됩니다. 그런데 이걸 활성화를 끄시게 되면 이제 계산은 좀 줄어들겠지만 유리에 있는,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 이런 울퉁불퉁한 이런 재질감들이 빛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났을 때는 이렇게 산란이 돼야 되는데 그런 효과들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트랜스페런트 템플릿은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템플릿은 워터입니다. 물이죠. 물 템플릿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노멀 값입니다. 이전에 설명은 했지만 물에서도 이런 노멀 값을 주시면은 물에 물결이 표현된다는 걸 한번 언급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노멀이 0이면은 이렇게 물결이 하나도 없고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강해진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있는 건 스페큘러, 물 표면의 반사율을 조절하는 값이고, 리프렉션도 아까 배웠죠. 굴절률.
물은 1.33 정도를 사용하신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 등장하는 파라미터 값이 플로우 벨로시티입니다. 이거는 우리말로는 유속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미지 찍을 때 사용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나 영상 제작하실 때 물의 속도를 조절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유속을 좀 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하면 이렇게 물이 울렁거리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호수를 표현하거나 바다를 표현했을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값들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디스플레이 부분에 이 다이나믹으로 안 돼 있고 스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뛰어가는 이렇게 역동적인 표현으로 체킹을 해서 변환을 해주셔야 물이 움직이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물의 움직이는 속도, 유속을 조절하는 파라미터 값이고요. 뎁스는 좀 특수한 값이라 좌측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설명을 보시면은 지금 숫자가 없는 앞쪽 부분은 뎁스가 동일합니다. 스포이드로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뎁스가 전부 다 0.2입니다. 근데 하단 부분 보세요. 깊이를 실제로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얕게 해놨고 점점 깊게 해놓은 건데, 지금 뒷부분은 모델링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물의 뎁스, 깊이만 다 다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단에서 바라보시면, 자, 실제로 여러분들 혹시 계곡에 놀러 가시거나 바다를 보실 때 깊은 부분은 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둑어둑하게 표현이 됩니다. 실제에서도. 근데 동일한 깊이일 때도 좀 더 손쉽게 그런 물속의 깊이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이 뎁스 기능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틱 기능은 아까도 보셨지만 활성화가 되게 되시면은 실제 세계와 동일하게 빛의 굴절과 산란을 모두 표현하면서 이렇게 울렁거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을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보자면, 이 플로우 벨로시티, 물의 흐름을 좀 더 빠르게 하시면은 산란 효과도 당연히 빠르게 되겠죠.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물이 훨씬 더 빠르게 울렁거리면 여기 벽면에 비춰지는 빛도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구현이 잘 되는 거 보면 진짜 요즘 렌더러들은 끝장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맨 처음 뷰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우측에 있는 유리판을 이용해서 다음 템플릿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자, 워터 밑에 플로잉 워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흐르는 건데, 자, 템플릿이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뭔가 물이 흐르는 표현을 하시고 싶을 때 이 템플릿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파라미터 값들은 워터랑 유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절을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이런 느낌의 물이 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표현을 하시고 싶을 때는 이 플로잉 워터 템플릿을 이용하셔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템플릿은 카페인트입니다. 카페인트는 말 그대로 자동차 페인트 또는 광택 코팅이 된 재료에 적합한 템플릿입니다. 거의 일반 커스텀 템플릿이랑 유사한데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일반 재질 위에 클리어 코트라고 하는 투명 코팅을 추가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질에는 2개의 반사 레이어가 있고 러프니스, 거칠기를 별도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붉은색 카페인트 재질을 보시면은 스포이드로 찍어보겠습니다. 좌측에는 클리어 코트가 가장 강하게 들어가 있고 우측에는 클리어 코트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개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베이스 맥 컬러는 똑같은데도 좌측의 재질은 클리어 코트가 한층 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투명한 막이 감싸져 있는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광택이 있고 고급진 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스먼트입니다. 아까 노멀 범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기능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딥5에서는 그냥 아예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런 벽돌 같은 재질도 더 나와야 되는 부분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실제 높낮이를 구현을 하는 재질로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좌측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 우측에는 그냥 커스텀으로 베이스 컬러맵만 동일한 걸 넣어 놓은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높이 값을 뽑으시면은 이렇게 렌더를 하실 때 실제로 그림자도 지고 이런 곳에 빛에 받는 정도도 실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 높이 값을 조절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디스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사실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일일이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컴퓨터의 과부하가 엄청 심하겠죠. 근데 요즘은 진짜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서 그냥 플랫하게 모델링을 하고 가져와서 이런 템플릿이나 맵들을 이용해서 사실적인 효과를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재질들을 좀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부 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적용이 된 건데요. 가장 극명한 이 재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올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우측에 이런 강판도 보시면은 올리면 더 튀어나오고 낮추면은 낮아지고 다양한 재료에 실습을 해보시면 금방 어떤 재질들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옷이나 섬유를 표현하는 클로즈라는 템플릿을 공부해 볼 건데요. 재질 박물관에 따로 분류는 안 돼 있어서 다시 뮤지엄 정문으로 와서 이 유리를 가지고 클로즈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에 들어가시면은 패브릭 재질이 있을 겁니다. 패브릭 재질에서 여기 기타에 가장 두드러지는 화이트 레이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재질 넣고 넣자마자 섬유 표현이 됐는데요. 이것을 스포이드 찍어서 UV를 조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늘리고 지금 계산하느라 조금 어느 정도 렉이 있는 것 같은데 클로즈 맵에서 특수한 파라미터는 이 오퍼시티 맵입니다. 그래서 투명도를 줄 수가 있는데 섬유 느낌의 천재질이기 때문에 완전히 투명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불투명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섬유는 실과 실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그곳으로 빛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조금 투명도를 조절하다 보면 뒤에 어떤 사물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커튼 효과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현실적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시티 값을 낮추면 낮출수록 조금 더 투명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오퍼시티 값을 올리시면 훨씬 더 불투명하게 이 섬유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거고 여기에 또 새로운 파라미터 값이 fall off라는 기능이 있는데 천에 보풀 등을 구현한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값을 늘리면 조금 더 하얗게 뭔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질은 그렇게 확연하게 티가 나진 않더라고요. 자, 다른 천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풀이 올라와서 조금 더 미백 효과가 있죠. 하얗게 변하는 그런 기능을 천에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셋을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정도만 조절을 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부할 템플릿은 커스텀 알파입니다. 렌더 공부하실 때 알파 채널이라고 하셔서 하늘 부분이랑 우리가 실제로 놓은 오브젝트 부분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에서 알파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알파 재질도 어떤 재질이냐면 아까 클로즈랑 같이 오퍼시티 맵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단 차이점이 있는데 천은 어느 정도 불투명과 투명 사이에 반투명 느낌으로 이미지를 제작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커스텀 알파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템플릿이 아니라 흰색과 백색으로만 된 오퍼시티 맵을 넣어서 실제 구멍이 난 곳과 아닌 곳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펀칭 패널 같은 것을 제작할 때 사용을 하고요. 실제로 뒤에가 뚫려 있어서 뒤에 있는 사물이 다 보이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오퍼시티 맵에 흰 백으로 구분된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다양한 철제 패널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템플릿은 멀티미디어 템플릿입니다. 단어를 보시자마자 아셨을 것 같은데요. 전시장 같은 거 모델링 하셔서 영상 제작을 하실 때 전시장에서 어떤 디스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을 거다 하는 것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비디오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자기가 가져오고 싶은 동영상 영상을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아직까지 최대 200MB 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조금 잘라서 영상의 길이를 조절하거나 아예 화질을 조절을 하셔서 크기를 조절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200MB로도 충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 거고요. 강도를 높이시면 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낮추면 당연히 줄어들도록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미시브 컬러, 아까 빛이 방출되는 재질을 만들 때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원하는 컬러를 넣을 거다. 그러면은 그 컬러가 원래 있는 비디오 정보와 혼용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나는 내가 원하는 이 색 컬러가 아니라 색 온도로 지정을 하고 싶어 하면은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바꾸시면 내가 원하는 색 온도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캐스트 섀도우는 아까 공부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컬러를 하얀색으로 강도를 엄청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빛이나 뭔가 반사들이 오히려 좀 붉은색으로 표현을 할까요? 이쪽에 붉은색으로 바닥에 빛이 영향을 주고 있을 텐데 이것을 해제하시면 그런 효과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이미지를 뽑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foliage 템플릿입니다. 실제 식물의 잎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템플릿인데요. 식물이 빛을 받을 때 직사광을 받는 부분과 나뭇잎이 통과해서 그 뒤에 빛을 받는 부분은 밝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얇은 종이에 빛을 투과할 때랑 흡사한 효과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foliage 템플릿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템플릿에서 좀 특수하게 볼 수 있는 맵은 이것도 투과를 해서 빛이 지나가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재질과 이 투과될 때 어떤 색을 낼지에 대한 컬러가 두 가지가 다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맵을 렌더 공부하시면서 보신 적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식물 맵들 보실 때. 그래서 어퍼시티 맵도 있어서 투명한 부분이 어느 곳인지 규정을 합니다. 이 투명도 강도를 조절을 하셔서 투명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D5 SL 라이브러리에 있는 식물들은 이 잎의 리얼함을 올리기 위해서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하게 SL 라이브러리에 있는 식물들을 가지고 훨씬 더 현실적인 조경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할 템플릿은 그래스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잔디 구현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 렌더러에서는 다들 그래스 기능이 있죠. 잔디 템플릿을 이용해서 실제 잔디를 넓은 지역에 아주 빠르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파라미터 값들을 또 확인을 해보자면 그래스의 기본 템플릿이 3개가 주어집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베이스 컬러 맵이랑 베이스 컬러를 이용해서 원하는 잔디 느낌을 내셔도 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D5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타입들을 이용하셨을 때 아마 가장 현실적인 그래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디테일한 색감은 베이스 컬러를 이렇게 섞어가면서 기본 디폴트 템플릿을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높이 값이 있죠. 예시로 잘 보여주셨는데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래서 높이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실제로 뭔가 모델링 형상이나 그림자나 빛의 영향을 이 높이 값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덴서티 부분은 이제 잔디의 정도를 얼마나 많이 분포할 건지에 대한 양을 조절을 하는 것이고 야외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보라고 표현이 나와 있네요. 이미지를 가까이 가셔서 조절을 한번 해보시면 덴서티도 한번 조절을 해보시고 높이 값도 한번 조절을 해보시고 대신 계산할 게 많아서 조금 렉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엄청 리얼하게 잔디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예전에는 이런 작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높이를 갔기 때문에 외부 투시도 찍을 때도 정말 리얼하게 뽑히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스 기능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트림 기능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어떤 기능이냐면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위쪽 부분을 이렇게 잘리는 부분의 느낌을 내고 싶으면은 트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형태로 뾰족뾰족하게 날 텐데 여기에 트림을 첨가하게 되면 실제로 조금씩 잘리면서 위에 뭔가 가지치기가 됩니다. 가장 많이 건드릴 거는 저 같으면 이 높이값만 좀 조절을 하거나 타입 정도만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한 번에 3개를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보면 일반 그래스에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 있는 거. 색감도 조금 다를 거고 이 또 베이스 컬러로 바꾸는 색감이랑은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실습을 해보시고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그래스를 하나 정도 뽑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블렌드 어마운트는 베이스 컬러와 베이스 컬러 맵에 있는 이미지를 어느 비율로 섞을지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값입니다. 그래서 이 블렌드 어마운트 값이 낮으면 낮아질수록 베이스 컬러 맵에 들어간 이 이미지
지금 D5 로고를 넣어놨죠. 이 이미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요. 블렌드 어마운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베이스 컬러와 혼용되는 값이 세지기 때문에 베이스 컬러 맵에 들어간 이 이미지가 조금 영향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잔디에 이런 형상을 뭔가 만들고 싶다 하시면 베이스 컬러 맵에 이런 이미지를 넣으시고 블렌드 어마운트 양은 낮춰주시면 이런 재밌는 효과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D5 재질 박물관에 와서 다양한 재질들과 템플릿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D5 재질을 공부했다기보다는 오늘은 렌더 공부를 하시면서 자주 만나게 될 용어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공부할 때는 이 단어들이 너무 어렵고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아서 많이 답답했던 기억들이 있었는데 D5에서 이런 기초적인 튜토리얼에 재질 박물관 같은 재밌는 모델링도 제공을 해주셔서 여러분이랑 좀 재밌게 정리를 한번 다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영상 여기까지 시청을 하시고 복습을 하셔서 오늘 나왔던 단어들만 다 습득을 하셔도 렌더에서 어려운 단어들은 대부분 습득하셨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저도 자료를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전달드리게 됐는데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렌더 공부를 할 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아키렌더로 문의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영상에서부터 이어서 D5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